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연이고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무게를 두고 얘기할 책은 이번에 낸 에세이집인데 너에게 시시한 기분은 없다. 제목 좋아요? 네. 이 책은 두서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서라는 게 한문으로 머리두자에다가 실마리 할 때 서자 쓰거든요. 이렇게 실사변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할 때도 쓰는.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차례도 없는 책이에요. 그야말로 아포리즘,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이게 갑자기 뭐 여행 얘기하다가 엄마 얘기 나오고 엄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 나오고 이런다 그러는데, 책 자체가 두서없는 책들이에요. 이 제목은 출판사의 담당하신 편집자분이 이제 골라주신 제목인데, 어떤 경우에도 시시한 삶은 없어요. 시시한 기분도 없고. 우리가 손가락끝만 아파도 우린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그걸 보는 나에겐 시시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지었고,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칼리토란 영화예요. 원제는 칼리토스 웨이라는 영화인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없구나. 이 영화가 뭐냐 하면 알파치노 나오잖아요. 주인공인데 한때를 풍미했던 깡패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첫사랑의 여인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탕을 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바하마로 도망을 쳐서 여생을 살고 싶어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실패했고 결국은 죽어요. 죽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알파치노가 독백하듯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들 어쩌다 지금의 내가 되지. 허연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허연이 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다 된 내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잖아요. 그게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BTS든 지금의 BTS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커피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거의 중론인 것 같은데,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거나 지시하는 뇌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98%는 똑같대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걸 보면 무섭고,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고,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침이 돌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 2%가 다르대요. 사람마다. 결국 저와 선생님의 차이는 그 2%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분의 차이도, 감정의 차이도, 삶의 차이도, 지금의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허연도 결국 뇌의 2%가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그 2%를, 허연의 2%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커피 사진을 넣냐 하면, 저도 남자니까 군대를 갔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갔는데 겨울에 갔어요. 11월에 갔는데 김장철이에요. 그 훈련병들이 그 한 사단이면은 몇 명, 한 5, 6천 명 이상 될 거예요. 한 사단 병력이 먹을 김장을 훈련병들이 하는 거예요. 김장이 끝나고 부산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뭐 배추 껍데기, 무 이렇게 막 껍질 벗긴 거, 이런 것들을 산더미 같은 트럭에 싣고 영외 부대 바깥에 갖다 버리는 그 사역병을 뽑았어요. 제가 바깥 구경이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5명이 트럭 뒤에 올라타고 부대 바깥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를 데리고 간 인사계가, 상사가, 야 모여봐, 시간이 1시간 반쯤 남았는데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군대 와서 힘든데, 자, 한 명씩 얘기해봐. 어떤 친구는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할래요. 어떤 친구는 잠 좀 자고 싶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더블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그 상사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신 나간 놈이네. 그리고 상사가 한 말이, 네가 군대를 와서 네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너 때문에 고생하게 생겼다. 물론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휴전선 밑에 그 소읍에 당연히 에스프레소 커피를 파는 데가 없었을 테고, 더군다나
40년 전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로 인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훈련소 내에서 별명이 에스프레소가 됐고.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전쟁놀이 하는 것보다는 엄마 따라서 시장 가는 게 좋았고, 엄마랑 요리하는 게 좋았고, 아버지가 너 산에 놓으면 왜 그러니?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2%가 지금 저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아포리즘은 정식 간격이라고 써놨잖아요. 나는 가까이 다가와서 몸을 기대고 속삭이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의 경계를, 사람 사이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좋다. 숲은 그들이 지키는 것이므로. 이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간격이에요. 누가 조림한 게 아니에요. 무수히 이 나무들이 수십 년을 자라는 동안 씨앗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라지 않아요. 이 나무들은 간격을 지켜요, 자기들이. 왜? 햇볕과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이 정식 간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먹을 만큼 사는데 먹고 살 만큼 살면서 다 괴로워?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식 간격이. 저희 어머니가 좀 몸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하시니까 해안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지력 같은 거를 발휘하셨는데 언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집에서 이제 저를 세례명 바오로라고 불렀는데, 바오로야, 살면서 귓속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라.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나에게 귓속말을 했던 사람 중에 저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나를 진짜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 진실을 말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공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공유지 안에 것들은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수종이 다르거나 생육이 다른 식물들은 당연히 자라죠.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숲이고. 혹시 그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책이 감동적인 책이거든요. 조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인데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어요. 구스타프 니겔만이라는 사람의 조각인데 121명의 사람을 빈틈없이 채워서 모노리트라는 조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조각을 그 오슬로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세상이다. 이 뒤엉켜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간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지구가 뭐 40억 년, 인간의 역사가 그 원생 인류로 따지면 300만 년쯤 얘기하잖아요. 300만 년을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그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결국은 세상은 정신이 만든 게 아니라 몸이 만들었구나. 몸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몸이 이 세상을 건설한 거예요. 정신이 건설한 게 아니라. 정신은 아주 나약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굉장히 나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몸이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몸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구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니 2층이라 좀 높은데 어디를 가나 건물의 높이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키가 고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층의 높이를 결정했기 때문에 27층이든 57층이든 건물은 거의 인간이 책상을 놓고 앉을 만한 자리, 이런 것들이 건물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왜 그만해요? 승용차가. 운전석과 동승자가 앉을 만한 폭이 자동차의 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자동차의 크기는 뭘 결정해요? 그 자동차의 크기는 도로의 크기를 결정해요. 한 차선의 크기. 그 한 차선의 크기들이 모여서 길을 만들고 사람의 키가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프랑스 철학가 중에 루이스 멜로 뽕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가슴을 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I am my body예요. 나는 나의 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몸이 없으면 이렇게 와서 떠들고 앉아있는 허연도 없는 거잖아요. 떠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정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정하는 것이다. 분노도, 열정도, 지향도, 타협도, 계획도, 심지어 좌절까지도 몸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몸이다. 몸을 아끼세요.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어때요? 어떠세요, 사진? 제가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 나오는 곳에 살아요.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는. 산책 나가면. 저 자리에 나무가 저게 왜 있지? 뭐 대단히 버드나무인데 대단히 훌륭하게 그 가지가 뻗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우람하게 큰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열매가 멋지게 달리는 나무도 아닐 것이며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기 왜 있지?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면 저희가 뭐 바닷가는 아니지만 한강까지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갔는데 얘를 발견했어요. 얘가 그 바람과 그 강과 얼마나 오랜 세월 친해졌는지 얘가 제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날의 날씨와 이날의 기분과 이날의 모든 것을 이 나무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바람을, 이 정도 바람이 부는 태풍을 몇 년 됐을까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해 수십 번씩 맞으면서 저 자리에서 큰 거예요.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살아남았고 지금은 이 강병과 이 바람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읽어볼게요. 어떤 나무를 매우 볼품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위태롭게 휘어져 있었고 균형감이라고는 도무지 없이 그저 서 있는 것이 다행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나무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비바람이 불던 날 나무를 봤다. 나무는 바람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나무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마을에서 바람과 가장 친한 나무였다. 책에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화씨 451이잖아요. 그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소설도 있어요.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에요. 아주 훌륭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보면 미래 사회인데 연도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한 뭐 쓰여진 걸로 봐서 한 100년쯤 후면 한 2300년?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몬테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의 직업이 방화수예요. 불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읽는 건 죄악이에요. 인간이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딱딱 들어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상념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몰래 보는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하고 책을 불태우는 게 주인공들의 일이에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죠. 월요일에는 휘트문을 불태웠고 화요일에는 포크너를 싹쓸이해서 불태웠다.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압제가 있으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 세력이 있는 거예요. 몰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몰래 책을 읽고 몰래 책을 전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엄혹하게 처벌을 받으니까 책을 읽거나 만들거나 유포하다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외워요. 한 사람이. 외우다 보니까 저항 세력들의 모임에 가면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플라톤이 필요하십니까? 시몬스 씨를 찾아가십시오. 시몬스의 머리에 플라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필요하세요? 토마스를 찾으세요. 해밍웨이는 토마스인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쨌든 평생 책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거의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책 서평을 쓰거나 하는 일로 살았고 제 스스로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책을 읽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책의 시대는 안타깝지만 이런 형식의 책의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서울 충무로에 일터가 있는데 그 인근에 제가 처음 그 직장에 갔을 때 작은 서점이 7개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큰 서점도 하나 있었어요. 꽤 큰 세종서적이라고.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짓수 일이 생겼고 유시를 책 하나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죠. 미워하거나 좋아할 일도 아닌 거예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세상의 대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화수들이 있는 그런 날들이 오더라도 나는 마지막 책의 제사장으로서 책 시대를 살았던 게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난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쓴 부분이 이제 이 가끔 내가 몇 명 남지 않은 책의 제사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책을 읽었거나?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저 화씨 451이 화씨 451이 종이에 불이 붙는 온도래요. 종이에 불이 붙는 온도. 그러니까 섭씨로 하면 계산하면 200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문장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1년여를 매일같이 역까지 뛰어갔다. 내 눈앞에 펼쳐졌던 철길은 내 그리움의 근원으로 가는 통로이자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머니 날 데리러 왔고 나는 그 철길을 따라 마을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세월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갔다. 철길을 따라. 무슨 얘기일까요? 대충 감은 잡히시죠? 저는 철길을 보면 사진을 찍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가 아파서 자식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모네 집에 맡기거나 할머니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자존심이 강한 분이니까 처갓집이랑,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이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저희를 어디다 맡겼냐면 결혼도 안 한 자기 친구, 그러니까 자기 후배 본가에 갖다 우리를 맡긴 거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내 손주도 아니고 아들놈 선배 애들 셋을, 그것도 2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가 못 배우신 분이고 가난했지만 잘해주셨어요. 근데도 저희는 괴로웠죠. 왜냐하면 그게 경기도 파주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였을까요? 70년대 초반이거나 60년대 후반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파주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호롱불을 켰어요. 난포불이라 그래요. 심지에 불 붙여서 이렇게 뚜껑 열고, 그 다음에 빈대가 있어요. 빈대 아시죠? 지금 동물한테나 있는 거예요. 집에 빈대가 있어요. 핏바는. 그리고 무슨 군것질거리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는 서울에서 갔으니까 동네에서 왕따였을 거 아니에요. 괴롭히고 또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데려다 놓은 그 역으로 눈만 뜨면 달려가는 거예요. 길은 찾기 쉬워요. 기찻길 따라 가면 되거든요. 철길 따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 기차역 근처에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우리 엄마 안 내렸어요? 니네 엄마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파마한 아줌마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가 시골이라 그랬는지 여성들의 머리가 쪽집 머리라고 있죠. 할머니 머리 옛날.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는 파마를 했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지무지 길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를 그렇게 매일 뛰어갔어요. 이제 누나는 동생을 업고 저는 누나 손을 잡고 이 철길을 따라 꽤 먼 길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할머니가 잘 해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쨌든 비극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오셨고
저희는 이 철길을 따라 여기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제 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철길을 보면 그때 순간이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그 마을 친구들의 얼굴, 먹었던 음식, 그 할머니의 표정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디에 빈대에 물렸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요. 꿈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고백적인 에세이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쓴 거니까요. 나니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네? 사랑이 뭐예요? 사랑. 뭐예요? 모르세요? 아직도? 사랑. 사랑은 제 생각에 인간이 이타적이 되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이 되는 유일한 경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다 마찬가지예요. 우정, 국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잖아요. 책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국가라는 글씨 때문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때문에 목숨을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바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내 공동체, 그 사람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랑했던 존재들이 무엇인가 위협을 받고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갈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자적인 심정으로 나선 거잖아요. 국가라는 어떤 글씨를 사랑하거나 영토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그 학교 다니고 할 때, 뭐 학교 다닐 때나 젊었을 때, 뭐 추위에 달달 떨면서 여자친구가 1시간씩 기다리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통 때는 미친놈이죠. 거기 왜 서 있어요? 1시간을. 그죠? 읽어볼게요. 사랑은 가녀린 것들을 힘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준다. 약하기 그지없던 것들이 사랑의 자기장에 들어온 순간 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억세고 강한 것들은 힘을 잃는다. 이미 힘이었던 것들은 무엇인가에 길들여지듯 순해진다. 강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일. 그것이 사랑의 역사다. 왜 그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남자들은. 정말 무슨 산적이거나 혹은 망부석이거나 뭐 차돌 같은 놈이 갑자기 아이스크림처럼 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에 빠졌을 때예요. 네. 제가 그 친구 중에 다들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사연들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사연 하나가, 제 친구가 되게 남자 같은 아주 씩씩하고 터프한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만났니?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같이 알바를 했대요.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이제 알바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쫑파티를 했대요. 디프리를. 근데 그 자기를 괴롭히고 터프하고 남성보다 더 이 강건해 보였던 한 여성이 술을 먹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알바생들이 놀라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울어? 그때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 때문이잖아 임마.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알바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얘를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좋아했던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알바 선배가. 그런 거예요. 길들여지고도 하나도 아쉽지 않고 내주고도 아쉽지 않고, 그건 영원무궁한 어떤 그 원칙처럼 혹은 에너지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때
여행을 되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아마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시를 쓰고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력이 나에게 찾아와 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려운 곳에 가면, 너무 낯선 곳에 가면. 두 번째는 제가 막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만 봤던 곳에 가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됐어요. 가기 전에 그죠? 교육도 받아야 됐죠. 이렇게 안보 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뭐 쉽지 않았어요. 나가는 게.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살아서 언제 저기 가보겠어 하는 나라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실크로드를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휴가까지 내고 연차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30일의 일정을 잡아서 중국에 가면 시안이라고 있잖아요. 서안에서 기차를 타고 그 우루무치 자치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도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거쳐서 터키에서 로마로 가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그 교통수단을 이용했어요. 마차를 타기도 했고 낙타를 타기도 했고 걷기도 했고 뭐 트럭도 탔고. 그런데 어느 비행장에서 그게 아마 파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는 그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이었던가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소형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장까지 해서 한 20몇 명 타는 비행기고 그 공항이 아니라 우리 시골 그 터미널보다도 작아요. 단층 건물에. 그리고 활주로가 포장된 활주로가 아니라 그냥 사막이 모래밭이에요. 모래밭. 그래서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를 어디 전화했는데 모른다, 안 온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 공항 건물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리고 밤이 되니까 굉장히 추워요. 사막이.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무섭고. 그 다음에 늑대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총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테러 같은 게 있고 더군다나 국경이니까. 그리고 막 전기줄 같은 데서 지지직 소리가 나고 막 까마귀 같은 새들이 날아오고 이제 먹을 건가 싶기도 했는지. 근데 그렇게 밤새 달달 떨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 그 실크로드를 간 아주 나를 극한으로 모을 만큼 고생스러운 길을 떠나고자 했던 거는 이 나라가 저주스러워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부여했던 사연들이. 그래서 뭐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직장에는 돈밖에 모르는 그 뭐 상사들, 날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주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가장 그리운 게 내가 저주했던 것들이었어요. 그 나를 눈알 부라리며 나한테 쌍욕을 해대던 직장 상사마저도 그리워요. 그 얼굴이 그립고 그리고 그래 뭐 잘 살면 되지 나를 떠났으면 어때? 어머니 아프신 것보다는 또 어차피 생애 수순한 과정이니까 저주했던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해가 나니까 또 금방 따뜻해져요. 그래서 해를 이제 해바라기를 하려고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혼자 그 흙벽돌 같은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를 하는데 저 끝에서 모래바람이 이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그러더니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되게 의식한 다음에 울잖아요. 그죠? 아, 나 좀 이따 울겠다. 콧날이 시큰한데 눈물이 나오겠는데 지금 울어도 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울음이 터지잖아요. 근데 얼굴이 뜨거워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눈물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행이 생각이 났고 또 그 실크로드 그때 제가 트럭을 타고 또 어디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가지고 얼마를 주고 가기로 하고 타긴 했는데 좀 이게 험상궂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만 받고 너 이제 내려 그러면 저는
뭐 늑대밥이 되거나 공포 그 자체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이 사막 여기에 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죽어도 알 사람도 없을 텐데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짐칸에 탔는데 짐칸에서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운전석이 유리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뒤를 보는 게 버리고 가자는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운전하는 사람이랑 그 옆에 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무서워했는데 사람 하나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반나절을 갔는데 여자 전투 의상을 입은 카자흐족이나 뭐 우이그르족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그 길을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차가 그 옆을 지나갈 때 청춘 남녀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가 왜 지하철에서 괜찮은 사람 만날 때 눈이 마주칠 때 드는 느낌들 있잖아요. 약간 찡한 것들 있잖아요. 없으세요 전혀? 저 옛날에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없지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서 그죠? 젊었을 때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 봐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내려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서 읍내에 장 보고 오는 거래요. 내가 마트에 담배 사러 가듯이.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찡해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여행하면서. 여행은 외로움과 마주하는 일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랑. 이제는 예술 얘기를 좀 할게요. 게르니카예요. 게르니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이게 게르니카 직접 보신 분? 아, 없으세요? 한번 보세요.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스페인 말라가 출신의 스페인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미술 활동도 프랑스에서 했잖아요. 파리에서. 그래서 피카소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제일 큰 프라도 미술관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만은 성 소피아 미술관이라는 아주 작은 미술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출장을 갔다가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일행과 비행기 타는 게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고 혼자 나와서 그 이 여행 가방 끌고 가는 드르륵 끌고 가는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는데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역과 비슷한 아토차역이라는 큰 역 앞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역에 테러 정보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테러 위험 경보. 그래서 차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다 도로를 통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보고 공항에 가야 되니까. 근데 보도블록이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한 보도블록이 아니잖아요. 유럽은 그 몇백 년 된 그 도를 박아놓은 그 울퉁불퉁한 데를 그걸 끌고 달려갔는데 숨에 턱이 차서 올라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고요한 미술관에 2층에 올라갔더니 2층 방 하나의 벽면이 다 게르니카예요. 그 고요함 속에 또 조명도 어두컴컴해요. 게르니카가 있고 게르니카를 지키는 경찰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도 왔어요 그날. 비도 쫄딱 맞고 올라갔는데 게르니카와 경찰과 나 세 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랐어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난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저는 미술책에서 게르니카를 보고 왜 컬러라고 나의 뇌는 인식을 했는지 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 모노톤이더라고요. 그 모노톤이 이 그림의 격을 말해주더라고요. 비극을 얘기한 그림. 자, 이 그림이 1937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걸려요. 그래서 이 바스크의 만행을 고발해요. 이 게르니카가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정권에 있을 때 반 프랑코파들이 많이 살던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역이 있어요. 그 프랑스 경계에 프랑코가 히틀러에게 요청을 해서 독일 공군이 그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을 아무 이유도 없이 폭격을 한 거예요. 장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골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 3분의 1이 사망한 거예요. 그 비극을 이 그림 하나를 통해 세계에 알렸고 그 이후에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W.H. 오든 같은 사람은 시도 쓰고 그랬죠.
당신이 한가롭게 말에서 내리고 말에게 풀을 뜯고 뭐 누구는 소년들이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누구는 오리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시를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왜 입체인 것인가, 입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인가도 보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발견이다. 우리는 이미 입체 속에 살았잖아요. 입체잖아요. 저도 입체잖아요. 근데 그냥 입체에 살면서 평면을 그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입체를 발견을 한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그림 이전과 이후를 나눈 걸 거 아니에요. 나뉘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대오각성을 했고 미술이 어떤 한 패러다임을 접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전된 거죠. 자, 인생 얘기인데 이 사람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날 찍은 이분의 사진 중에 그래도 제일 젊어 보이는 걸로 골라온 거예요. 자, 몇 살처럼 보이세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진짜 50대 할아버지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50대가 할아버지가 아닌가? 저도 50대니까. 하여튼 근데 한 인간이 헤르만 부르라는 그 산악인이에요. 한 인간이 단 하룻밤 만에 28살짜리 청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난가 파르바트라는 지구상에서 7번째 높은 산이 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에 있는 산인데 난가 파르바트라는 뜻이 그 지역 원주민어로 산 중에 산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산이래요. 이 사람이 최초 등정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등정을 포기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일행도 다 돌아갔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정복이. 그래서 고민 끝에 혼자 올라가요. 더구나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박색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디 매달려서 잘 수 있는 이런 장비, 심지어 산소통까지 다 버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가봤더니 눈앞엔 보였지만 생각보다 가깝거나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했는데 내려오다가 밤이 와버려요. 꼬박 밤을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공포 앞에 이 한 청년이 이제 밤을 지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하나 써요. 책을 써요. 그러니까 논피션이죠. 8,000m 위와 아래. 그러니까 8,000m라는 곳, 8,000 몇 미터겠죠, 산이. 거기서 생과 사가 나뉘는 지점에서 하룻밤 보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박색도 슬리핑백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밤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했다. 모든 일이 그저 당연하기만 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 아닌가. 나는 준비했습니다. 내 생애는 오직 이곳에 와서 당신을 뵙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런 의연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내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기껏 28, 9살밖에 안 된 청년이 하룻밤에 돌을 닦는 거예요. 하룻밤에 이 거대한 산 앞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은 이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져 있었구나.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다음 날까지 죽지 않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책을 썼죠. 그런데 여담으로 다른 산에서 죽어요. K3라는 봉우리에서 살아 돌아오고 불과 6년 만인가 거기서는 실제로 또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 사이에 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히말라야 인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알프스도 그렇던데 높은 산을 다 신으로 섬겨요. 거의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알프스 인근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현대 문명과 유리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걸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가서 대면하면 도윤이 되는 거예요. 27살짜리, 28살짜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난가파르바트예요. 그 책에 이런 말을 써요. 생을 바쳐서 할 일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생을 바쳐서 할 일이 있으세요? 매일 바뀌어요? 제가 매일 바뀌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것도 노르웨이 조각가 작품인데 프레드릭 다람이라는 젊은 조각가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상징적이죠, 그죠? 쓰러진 누군가를 새가. 이 누구나 최선을 다해 아프다라는 귀절이 이 책에 나와요. 제가 쓴 이 책에 나오는데 이게 제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책 제목이. 그런데 너무 뭐라 그럴까? 약간 이게 제목이 되기에는 너무 오골거리는 게 있어서. 근데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아파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픈 친구 만나면 제가 추사 김정희라는 유명한 조선시대 선비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18세기 말에 쓴 그 한글 편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36통을. 그러니까 다 김정희가 쓴 건 아니고 김정희가 부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또 며느리가 온 답장도 있었고. 근데 그 편지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아픈 얘기예요. 전부 내용이 그래요. 뭐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마음의 병에 걸려서 죽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나아졌는지 궁금하구나. 누구 손자는 뭐 부스러움이 생겨서 돌아눕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됐냐. 응? 나는 뭘 삼킬 때마다 이 들어가는 목이 아파서 나도 밥을 못 먹는다. 그나마 계피가 넣은 무슨 차를 먹으니 조금 나았더구나. 아파요.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은 거의 그렇게 끝나요. 사연이 너무 많아 이만 줄이니 부디 무사하여라. 이게 한글 편지니까 의역도 아니에요. 이 표현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는 건 아픈 거였던 거예요.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런데 사는 게 아프시죠? 하나도 안 아파요? 그죠? 네. 아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어떤 방법, 아까 정식강경 얘기도 했지만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아니면 아플 예정이든 이 사람도 아프다. 나만큼 아프다. 그런데 가장 속물 같은 사람들이 아픔의 무게를 재는 사람인 거예요. 손끝만 아파도 나는 전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친구 아플 때 야, 남들도 다 아파. 또 누구 아플 때 그죠? 나도 아파봤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평가하고 충고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언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아픔이 상대적으로 전부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냐 하고 진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뭐 옆에 있어 주거나 이러는 거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 새처럼 그렇죠? 이렇게 세워주세요. 제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고 예민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인데 제가 도록이나 그림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게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 이 조각을 이거는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거든요. 이 조각을 찍은 사진 한 장으로
그 밤을 넘겼던 것 같아요. 이 새가 나에게 온 새 같고 그랬어요. 이 새가. 자, 이제 시 얘기를. 제 시집이에요. 불어난 원피가 첫 시집이고, 나쁜 소년이 서 있다가 두 번째 시집인데, 첫 시집은 1995년에 나왔는데 그 출판사가 이제 사정 때문에 그 영업을 잘 안 하면서 절판이 됐는데 출판사로 옮겨서 다시 낸 거예요. 근데 이 첫 시집에 얽힌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 등단을 하고 이 시집이 나오기까지 뭐 무명이고, 그때 제가 다니던 무슨 예술학교에 아마 등단한 선배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청탁 같은 게 없죠. 온전히 책 한 권이 거의 미발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집에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당시는 신문사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잡지사를 다닐 때인데 잡지사 타자기로 한 편 한 편을 손으로 썼던 시를 옮겨 적었어요. 근데 그 옮겨 적는 거를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본 사람이 그 소설 쓰는 한강 씨예요. 네, 같은 직장에 다녔던 거, 직장 후배였던 거죠. 저는 군대를 갔다 왔었고 한강 씨는 이제 갓 대학 졸업했으니까 23살 4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 장 한 장 쓰면 한강 씨가 캔맥주 먹으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한 번 줘봐. 야, 이거 좋다. 이걸 앞에 놓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시들의 첫 번째 독자는 전부 거의 모든 시가 한강 씨예요. 참 기억에 나고. 근데 그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멋있었던 거는 23살짜리 거의 여대생이잖아요. 학교를 졸업한. 근데 노인이 있는 거예요. 한 맺힌 노인이. 그게 그렇게 언밸런스 하면서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면 그때 한강 씨가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복수의 짝사랑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 의학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잊혀진 뭐 첫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젖은 이지러진 조각달, 강물도 살랑살랑. 그런 노래를 목을 꺾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양반은 어떤 그 어두운 깊은 어둠을 가진 소설가였던 것 같아요. 그 소녀 시절부터. 그리고 나쁜 소년이 서 있다는 11년 만에 나온 책일 거예요. 제가 불어난 검은피를 쓰고 시를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누구한테 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술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시를 이야기해 주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 내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을 존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뭐 강사로 나온 선생님 중에 있었나 뭐 한데 개성 있는 시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28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집을 냈는데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굉장한 비난에 시달렸어요. 그게 그때 지배했던 어떤 사관과 혹은 패러다임 안에서 용서하기 힘든 시집이었을까요? 막 무국적자냐, 왜 시 제목을 영어로 쓰냐, 무슨 뭐 왜 갑자기 후렴에 샹젤리제란 말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무국적의 막 미학 취향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니들이 알겠니 나를? 이런 오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안 쓸래.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제 신문사 시험에 붙어서 이제 처음에 직장생활하면 바쁘잖아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또 들어가니까 모범생들이 이기는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0대가 돼가지고 30대 중반쯤 됐나? 좀 넘었나? 나는 어떤 놈이지? 난 뭐 하는 놈이지? 하니까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오로지 일하고 술 먹고 사랑하고 이 세 가지만 하는 놈인 거예요. 그럼 뭔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건물이 근사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의리의리한 이런데. 근데 저는 케임브리지 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 비트겐슈타인은 왜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비트겐슈타인하고 칼 포퍼가 논쟁을 한 케임브리지 B103 강의실에서.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석조 건물이 근사한 세층 뭐 하든 역사와 전통 자랑한다는 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이 다 취직을 위한 저런 거라든지 혹은 뭐,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거기서 만난 선생님들도 그닥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도 다녔고, 근데 어느 날 다시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시가 만든 사람이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따위로 말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심지어 슬퍼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식도 다 시한테 배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를 쓰기로 생각을 했어요. 10년 만에. 시가 안 써지죠. 7시까지 기사 쓰고 7시 5분부터 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인터넷 연결도 안 한 채 약속 없는 날은 퇴근하면 가서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러기도 했고. 근데 다시 시가 찾아와 주셔서 써서 낸 시집이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였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나쁜 소년이 서 있다라는 제목이 저의 페르소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고, 물론 제가 이런 시를 쓰긴 했지만 제목을 반대했었어요. 제가 뭐 그때 이 시집 낼 때 소년도 아니었고, 출판사에서 또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도 시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집에 나오는 시 몇 편을 제가 낭송을 할게. 그게 낫겠죠, 그죠? 네. 내가 나비라는 생각. 그대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비를 맞았을 것 같은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는 노을 앞에서 온갖 구멍 다 틀어막고 사는 일이 얼마나 환장할 일인지. 머리를 감겨주고 싶었는데, 흰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대에게 도적이었는지 나비였는지, 철진한 그놈의 병을 앓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대에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 이 나라에 살지 않는 것, 이 시대를 살지 않는 것. 내가 그대에게 빗물이었다면 당신은 살아있을까? 강물 속에 살아있을까? 잊지 않고 흐르는 것들에게 고함. 그래도 내가 노을 속 나비라는 생각. 저녁 가슴 한쪽. 이사하던 날도 그대의 편지를 버리지 못했음. 비가 와서인지 초상집 밤샘 때문인지 마음은 둘 데 없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온 너의 조그맣던 신발과 파리한 입술만 어른거린다. 너무 쓸쓸해서 오늘 저녁엔 명동에 가려고 한다. 중국 대사관 앞을 지나 적당히 어울리는 골목을 찾아 바람 한가운데 섬처럼 서 있다가 지나는 자동차와 눈이 마주치면 그냥 웃어 보이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엔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수첩을 뒤적거리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싱거운 취객이 되고 싶다. 붐비는 시간을 피해 늦은 지하철역에서 가슴 한쪽을 두드리려고 한다. 그대의 전부가 아닌 나를, 사는 일에 소홀한 나를 그곳에 남겨놓으려고 한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 있던 여름날 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 체념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낮게만 흘러다니는 빗물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는지. 빗물이 파놓은 깊은 골이 어쩌면 당신이었는지. 7월의 밤은 또 얼마나 많이 흘러가 버렸는지. 땅바닥을 구르던 내 눈물은
지옥 같았던 내 눈물은 왜 아직도 내 곁에 있는지. 7월의 길엔 언제나 내 체념이 있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흑백 영화가 있고 빗물에 쓸려 어디론가 가버린 잊은 그대가 있었다. 여름날 나는 늘 천국이 아니고 7월에 나는 체념뿐이어도 좋을 것. 모두 다 절망하듯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빗물, 내가 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은 내가 앉은 2층 창으로 지하철 공사 5-24 공구 건설 현장이 보였고 전화는 오지 않았다. 몰입격한 내가 몰입격한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 당신을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것.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 불행의 냄새가 나는 것들, 하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치욕의 내 입맛들. 합성인간의 그것처럼 내 사랑은, 내 입맛은 어젯밤엔 죽도록 사랑하고 오늘 아침엔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것, 살기 같은 것,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이 지겹도록 솟구치는 것, 불어난 검은 피, 내 사랑은 천국이 아닐 것. 슬픈 빙하시대. 당신을 알았고 먼지처럼 들이마셨고 산 색깔이 변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산속에 없었기에 내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손짓해도 모기시계 외쳐도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닦아놓았을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덤불로 가리워진 그 어디쯤, 길도 아닌 저 끝에서 당신은 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요. 다시는 기다리지도 부르지도 않겠지요. 그 산을 다 덮은 덤불이 당신의 슬픔이겠지요. 호명되지 않는 자의 슬픔을 아시는지요? 대답하지 못하는 자의 비애를 아시는지요? 늘 그랬습니다. 이제 투신하지 못한 자의 고통이 내 몫입니다. 내게 세상은 빙하시대입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세월이 흐르는 걸 잊을 때가 있다. 사는 게 별반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편 같은 삶의 유리 조각들이 처연하게 늘 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섭게 반짝이며. 나도 믿기지 않지만 한두 편의 시를 적으며 배고픔을 잊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를 훔치듯 시는 부서져 반짝였고 무슨 넥타이 부대나 도둑들보다는 처지가 낫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외로웠다. 푸른색,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더럽게 나를 치장하던 색, 소년이게 했고 시인이게 했고 뒷골목을 헤매게 했던 그 색은 이젠 내게 없다. 섭섭하게도.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는 건 사과를 베어 무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나 나는 푸른색의 기억으로 살 것이다. 늙어서도 젊을 수 있는 것, 푸른 유리 조각으로 사는 것. 무슨 법처럼 한 소년이 서 있다. 나쁜 소년이 서 있다. 추전역. 부자유스럽게 날이 저문다. 아무 말 없이 그대는 여기서 하루를 끝내고 그대 여기 누워 더 이상 시퍼런 바람이 되지 않아도 되겠지. 검은 빗물이 그대가 꾸는 꿈속으로 흘러 땅으로 스며들기를. 다시는 빗물이 그대의 등을 타고 아프지 않게 흘렀으면. 나뭇가지 꺾어 계곡물에 띄운다.
남겨진 그대의 숨소리 검은 강과 함께 흘러가기를. 8월의 서늘함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꿈이기를. 여기엔 그대가 남고 나는 떠나서 죽어도 끌어안을 수 없는 그리움이 또 자갈처럼 굴러다니기를. 그렇게 또 수만 년이 흐르기를. 어떻게 좀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서 제가 이럴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허연이라는 자는, 저놈은 허연이라는 자는 이런 제 책을 사서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신문이 만들어준 시인도 아니고 평론가라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인도 아니고 오로지 독자들이 계셔서 허연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